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 아픈 목을 부여잡고 오늘도 몇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어제 좀 추가된 내용인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방미에서 이제 뭐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티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그 함정에 그대로 빠졌거든요. 완전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은 부글부글 하고 있고요. 일본은 저렇게 가나? 이렇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일본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저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본 올림픽 기본 행사는 성화봉송까지가 끝이고요. 사실 성화봉송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간을 보는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뭐 기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화봉송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너무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을 관둬야 됩니다. 라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올림픽을 누가 그만두자라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돈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돈 문제가. 우린 그냥 올림픽 안 하면 그 뭐 입장권 같은 거 환불해주고 그게 끝인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이 국제적으로 묶여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기업 스폰서 받은 거랑 뭐 공식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스폰서 코카콜라 뭐 이런 것처럼 그 돈을 미리 IOC가 받거든요. 그 다음에 IOC가 또 전 세계 방송사로부터 미리 받는 중계료가 있습니다. 이 중계료를 나중에 물어주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물어주냐, 뭐 누가 결정해서 누가 얼마만큼 물어주냐, 이게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IOC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하지 말자 이럴 경우에는 IOC가 대부분 물어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일본이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아마 일본하고 IOC하고 반항할 수도 있어요. 여기 돈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IOC든 일본이든 둘 다 이제 서로 본심은 알고 있는 거죠. 올림픽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갈수록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아베 총리가 그만두고 나서 스가 총리가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서부터 어차피 올림픽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했는데 뭐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까딱 잘못해서 문제라도 생겨버리면 스가의 집권 연장은 둘째치고 자민당이 너 좀 뭘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베 전 총리도 다시 정치에 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 정치는 사실 그만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한국이 상당히 기대 밖으로 한 큐에 다 털려버린 겁니다. 한 큐에. 자 보시죠. 청와대에서 성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 55만 개 받아온 거,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협력하기로 한 거, 그 다음 또 뭐 있죠? 뭐 훈장 주는 데 참여한 거, 그 다음에 쿼드는 우리는 거절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미국이 야 쿼드 참여하라고 했는데 우린 그거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제 대만의 평화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라고, 이게 건국 이래 최대의 성과라고. 단지 미사일 제한 협정 풀어준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보시죠.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지원 약속이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좋으라고 준 게 아니고 이제 곧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훈련을 시행할 건데 그때 미군들이 감염되면 안 되니까 한국군에게 접종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보시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게 뭡니까? 실제로 지금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는 어떠냐 하면 3년째 야외 기동훈련 없이 그냥 그 지휘부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워게임 온라인상으로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야외 기동훈련
항공모함도 오고 전투기 날아다니고 해병대가 상륙작전하고 미 해병하고 같이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미 국방부는 24일 백신 제공 약속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대비한 것이냐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한국 측 상대방들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다며 유사시 한국군은 미국 정부의 작전 지휘를 받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보호를 한국군에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필요해서 준 거라는 거죠. 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대규모 연합훈련의 재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훈련은 한국에 대한 방위조약을 이행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여름에 훈련할 건데 그러면 누가 자극을 받겠습니까? 일단 북한 지랄지랄 할 거고 그 다음에 서해로 항공모함이 올라올 테니까 그럼 중국이 또 지랄지랄 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중국 방어막이 만들어지고 북한 핵에 대한 그 봉쇄, 압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백신 55만 개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성과네 이러고 앉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청와대는.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의 민주당 몇몇 사람들 심장마비 이렇게 뻔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놀랍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에 청와대가 이제 미국 팀에 들어왔어. 청와대가 이제 팀에 들어왔어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보를 역임한 그는 그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이제 책임자를 역임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국무부는 이제 미국의 외교부 같은 곳이고요. 그는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며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과연 이 문구를 서훈 원장이나 서훈 안보실장이나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읽어보고 같이 발표하고 서명하고 웃었는지가 솔직히 저는 의문이에요. 이 양반들 내용도 안 읽어보고 그냥 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면 리비어 연구원은 또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다니 한국 여당의 몇몇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간 이견은 존재하고 이제 한국이 합의된 정신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와가지고 바이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속아서 했든 뭐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친중국적인 한국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이 그저 미국을 만족시키려고 이런 표현들에 동의했을 뿐 실제로 합의를 이행할 준비는 안 돼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그런 경우는 아니기 바란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이 그냥 대통령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임기 말에 미국 대통령 상대로 쇼한 거 아니냐.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것처럼 해서 이제 큰 성과가 이뤄왔다. 근데 만약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만약 미국 대통령을 속인 거라면 한국은 니네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쯤 되면 말이죠. 그 미국의 CIA나 이제 국무부 쪽 사람들이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간에 찾아다니면서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당신의 답변을 듣고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완곡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 우리가 너 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어디까지 들어줄래? 라고 계산서 내미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레임덕을 늦추려면 자기가 먼저 그 계산서에 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서명을 했는데 과연 이 서명한 수표가 부도 수표냐 아니냐 이거에 미국은 지금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제 간의 관계는요. 뭐 같이 뭐 하자고 했다 그래가지고 꼭 그게 또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가 묻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물어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물으니까 미국의 전문가의 말씀이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사안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간극을 좁힐까였다.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대북 제재, 인권, 중국, 영내 정세, 쿼드의 역할 등에 대한 시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우선순위 1번은 어떻게 그 차이를 관리해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느냐였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본다. 한미관계 전문가라면 누구나 한미 간의 차이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지만 두 대통령과 양측이 이견에 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잘했다. 하지만 이견은 여전히 있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2번째, 6번째, 7번째 문단이다. 미국의 목표는 어떻게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하도록 하느냐였는데 이 세 문단이 정확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세히 읽어보면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담겨 있다. 민주적 규범, 인권,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항행, 비행의 자유 등 모든 표현은 쿼드와 쿼드 플러스 국가가 사용해온 표현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여기에 넘어간 것 같다는 거죠. 쿼드에 참여는 안 했지만 쿼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한국이 준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까지 포함될 줄은 몰랐다는 전문가가 많던데 왜냐하면 대만 얘기 건드리는 순간 중국이 뭐 본심이든 아니든 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자기들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공동성명이 세부적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 전까지 한국은 쿼드나 쿼드 플러스와 관련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우려나 공약을 하지 않으려고 달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계속 회피해온 거죠. 뭔가 약속 안 해주려고. 약속을 해주면 중국이 지랄지랄 하니까. 한국은 여전히 이런 표현에 근데 한국은 이제 이런 표현에 서명했다. 지역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청와대는 이 표현들을 실행하는 압력을 받게 됐다. 중국이 항상 그랬듯 대만에 관한 표현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반응할 것이다. 중국의 반응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뭔가 날라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깜짝 선물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눈치였는데 어떻게 보나. 여기에 미국 전문가가 답변을 합니다. 백악관이 막판에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 상징적 선물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미국에게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를 해달라고 밀어붙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면 성김은 여전히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다. 그러니까 대북 특별대표는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이다. 김 대사는 워싱턴에 있지 않을 것이고 워싱턴에 사무실도 없고 그저 직함만 가는 것이다. 필요할 때 태평양 주변을 날아다니는 항공 마일리지는 주겠지만 농담이죠. 어제 몇몇 미국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이 대북 특별대표라는 건 아무 실체가 없는 일이라고 웃었다. 북한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없는 일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청와대에서는 남북관계에 바이든 행정부의 큰 의지를 봤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속으로는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도 뭐 하나 상징적인 하나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인 성김한테 북한 문제 다루라고 오케이 해준 것 자체가 사실 그냥 뭐 이거 하나 얻어가라 라고 해준 거다. 근데 별 권한도 실권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조선일보가 미국 전문가한테 물으니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미국이 몇 년 동안 북한과 협상하면서 배운 교훈은 북한 내에서 협상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인물은 김정은이라는 것이다. 최선이나 북한 외무상 그런 사람들과 마주 앉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시간 낭비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김 대사는 나의 좋은 친구이자 동료이고 외교관으로서 그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직위로는
김정은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무시했고 하위직 관료밖에 만나지 못하게 했다. 부장관이 최고 지도자를 만날 수 없었다면 김 대사가 어떻게 만나겠나? 이건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비건이 가서 한국에 와서 닭 한 마리 먹고 그 다음에 한국에 차관 만나고 북한 가서 북한에서도 하급 관료만 만나고 온 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동의한 것도 문재인 정부로서는 큰 성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떤가?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건 사실 무의미한 일이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이 남겨진 잔해 위에서 재건해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건물이 전부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재앙적인데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좀 무의미하다. 의미 있는 기초가 아니다. 그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도출한 정책의 연속이 아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자는 뜻이다. 몇몇 한국 언론이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성명에 제시된 접근법을 계속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보도한 것을 보고 나는 좀 웃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물으니 이 전문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좀 지켜봐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표현에 안 좋게 반응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외에 북한을 도발할 만한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이든은 상징적인 것이긴 해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북한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고 북한의 목표는 계속해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교착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미사일 지침 종료는 어떻게 보나 라고 얘기하니 미국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다.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이것을 일종의 상징적 조치로 보고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한다. 미사일 개발의 제약을 없앤 것은 한국이 중국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체계와 기술을 개발할 잠재성을 열어준 것이다. 솔직히 이 지침을 없애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이 이에 대해 매우 안 좋게 반응할 것이라는데 큰 돈을 걸 수 있다. 중국은 아마 그 결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려는 시도를 재개할 것이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 맺자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국이 실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미국은 이제 한국한테 북한에 대해서든 영내 다른 대상에 대해서든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해봐 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남은 제약은 사드 배치 후 중국의 압력과 협박으로 스스로 올가맨 제약밖에 없다. 물론 산불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특정한 범위의 미사일만 개발하라 고 지시하는 것을 허용할까?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모두 한반도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어떨까? 이제 몇 달 혹은 1년에서 2년 안에 한국은 북한 내의 모든 표적을 쉽게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한다면 어떨까? 중국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묻습니다. 중국이 어떤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하나? 중국이 보복할 때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것이다. 한국과의 양자 무역 관계에서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이나 영해, 영공 등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늘릴 수 있다. 이것도 중국이 좋아하는 전술이다. 그런 것들을 봐야 한다. 한국의 여권 내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을 폄하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럴 것이다.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다니 한국 여당의 몇몇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을 것 같다. 민주당이나 청와대 안에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일어난 일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이나 거기 담긴 정신이 이행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꽤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멀리까지 온 것을 높게 평가하고 대체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하지만 한미 간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 한국이 합의된 정신의 진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문재인이 와서 이거저거 해준 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한국 내에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이행할 수 있을까? 미국한테 속았다는 걸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행동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길었으니까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뒤어서 2부, 3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